안녕하십니까. 일본 와사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이 다시 일본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접하게 되시죠? 그런데 일본 경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많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일본 GDP 규모가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1968년의 일입니다. 그 후 40년 이상 지켜오던 2위 자리를 2010년 중국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에는 3위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GDP 규모 세계 5위는 인도인데 인도의 GDP 규모가 일본의 GDP 규모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제 곧 인도에 밀려 5위로 내려갈 거라는 자조의 소리가 들립니다. 쇠퇴하는 일본 경제의 단면이죠. 제가 일본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1999년에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40% 이상 높았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평균 임금이 더 높습니다. 1인당 GDP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반면 고용 환경은 굉장히 좋다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또 지난 10여 년간 정규직 일자리만도 300만 개 이상이 늘었다.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 수가 적어서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아니라 구직자가 갑이 되었다. 이런 믿기 힘든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의 취업에 저도 굉장히 민감해요. 4학년 1학기가 되면은 보통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가 딱 취업 시즌입니다. 보통은 7월 그 정도 되면은 어디에 취업했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그 내정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좋은데 야, 얘들은 이 서너 개 받은 그 내정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럼 그 기업은 얘를 놓치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 딱 취업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은 취업을 했을 때 부모님도 그래 너 뭐 잘했어 대견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서 적어도 뭐 3개, 4개 정도는 내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캠퍼스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청년이 부족해서 고용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통 반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일본 인구가 정점을 찍은 건 1995년의 일입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5년이 흐른 뒤죠. 당시 20세부터 24세까지 20대 초반의 청년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2003년에는 20대 초반 청년 인구가 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8년 사이에 20%, 즉 20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청년 인구의 실업률은 1995년 5.7%에서 2003년에는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바로 일본에서 취업 빙하기, 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의 히키코모리,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진 시절입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 번도 7%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 20대 초반 실업률이 최근에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지난 10여 년 동안 20대 초반 인구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2012년 625만 명에서 2024년 623만 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2012년 7.9%에서 2024년 4.2%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니 실업률이 낮아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20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8.1%에서 2024년 27.5%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20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9.6%에서 40%로 악화된 것과 대비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20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이 32.5%, 일본이 42.0%, 일본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한국은 45.9%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35.4%로 이전보다 오히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비정규직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개선되었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의문, 장년층 인구가 줄어서 청년이 그 자리를 메꾼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60대 후반 인구만 보면 13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후반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는 13만 개, 비정규직 일자리는 7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11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일자리는 352만 개, 비정규직 일자리는 22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감소해서 고용이 좋아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한국보다 고용률이 높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그렇습니다. 고용이 좋아지니 사회지표도 좋아집니다. 버블이 붕괴되던 1990년 일본의 자살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그것이 17.3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당시 자살률은 7.6이었는데 일본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자살률이 25 이상을 기록하면서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에 27까지 올라갔던 일본의 자살률이 최근에는 16.4로 1990년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자살률과 실업률을 함께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 자살률도 가장 높았다가 실업률이 떨어지자 자살률도 떨어집니다. 고용이 개선되니까 사회지표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1999년부터 일본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실업률과 자살률이 막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버블은 1990년에 붕괴됐지만은 그 붕괴 여파가 일본 사람들의 실생활을 강타하기 시작한 건 그때 즈음부터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99년부터 21세기 초반, 그때는 일본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젠 또 잃어버린 30년. 그런데 저는 일본인 동료나 경제학자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외국인인 내가 보기에는 잃어버린 20년은 맞지만은 잃어버린 30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의 일본 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보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고령화가 심화된 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문제는 여전히 일본이 안고 있는 숙명입니다. 현재 낮은 임금도 일본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외부 충격에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 이렇게 노쇠한 나라에도 안정감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용 환경이 개선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이 요인이 없으면 다른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고용이 개선될 수 없는 요인, 그건 바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과 실업률을 함께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 줄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안정된 이면에는 고용의 안정이 있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건 일본의 많은 기업이 재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자업계의 강자였던 도시바는 상장 폐지가 되었고 샤프는 타이완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소니, 히타치 이런 정말 전설적인 기업들도 파산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소니, 히타치 아니면 도시바 아니면 샤프 이런 기업들의 그 전설을 모르실 거예요. 저희 세대는 정말 그 회사들의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주위에서 다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기업들이었는데 망하거나 아니면은 망하는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망한 기업은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연거푸 과거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년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정말 그 취업이 안 좋았던 2002년이라든가 3년 그리고 잠시 또 취업이 좋아졌다가 리만 샥 겪으면서 2009년, 10년, 11년 그때 굉장히 취업이 안 좋았는데 그때 일본 정부의 문서나 또 일본의 연구기관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가? 그래서 청년의 그 잡을 매칭해주는 시설이라든가 청년들의 또 잡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기업의 체력이 약할 때는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파산의 위기를 겪을 때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자 정부의 노력도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기업도 그렇지만은 또 노동조합에서도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는 그 신경을 쓴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여성 청년에게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또 재미있는 그 얘기인데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취업 빙하기 그리고 청년 실업이 너무 치솟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히키코모리가 생기고 은둔형 외톨이죠. 이런 시절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관한 그 법률도 만들어졌고요. 그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좀 더 편하게 만들고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자 하는 것인데 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것에 기업도 노조도 또 일본 사회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물론 그 일본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하지만은 일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기업에 했을 때 2012년까지의 반응은 임금을 올려야 된다면은 우리는 고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업의 반응이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 조금씩 기업들도 우리도 일본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임금을 좀 높여야 된다.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올해 2025년에는 경단련이죠.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조직으로 일본에서 그 기업 단체로서는 가장 큰 단체가 경단련인데 경단련에서 노사교섭 지침이라는 것을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도 임금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걸 경단련에서 발표를 하고 또 2025년은 작년보다 더 큰 열의를 가지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체가 임금을 막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기업이 힘들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 여유가 생기니까 일본 기업도 이제는 임금을 올리자, 일하는 방식의 개혁, 노동 강도를 좀 약하게 하자, 이런 일에 열심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자꾸 뽑으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조합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면 30대가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사회를 위해서는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 이것이 인식이 공유가 되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을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 인재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 청년들은 비정규직? 그러면은 안 가려고 합니다. 도쿄에 좀 큰 체인 식당들 가보시면은 밖에 그 채용 공고가 붙어 있는데 식당에서도 채용 공고를 낼 때 첫 번째로 딱 적는 문구가 정규직. 이 일자리는 정규직입니다. 그게 우선 적혀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것도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뒤에 고용을 늘렸는데 고용을 늘리고 나니까 이제는 청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규직 그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졌고 실적에 여유가 생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고용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변화는 살아남은 기업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기업의 도산을 목격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기업 문화와 전략에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 신화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리더가 2010년을 전후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은 규모나 순위가 아니라 내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인구가 감소하는 국내를 벗어나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습니다. 넷째, 현재의 주력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신사업 개척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섯째,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외부 기업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외국의 기업과도 협업을 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진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게 됩니다. 진화에 성공하면 살아남지만 진화에 실패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일본 기업 진화의 과정 그리고 진화를 위한 노력은 과거 일본이 겪은 것과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한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많은 일본 기업이 진화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된 1990년만 해도 기업 도산 건수가 1년에 10,00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제가 바로 그때 일본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1년에 거의 2만 개의 기업이 퇴출되었습니다. 기업 도산 건수가 다시 1만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세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 사뇨, 샤프, 도시바 이런 기업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80년대에는 전 세계를 누비던 굴지의 전자기업이었습니다. 사뇨는 완전히 공중 분해되었고 샤프는 타이완 기업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도시바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도시바는 과거 전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바의 상장 폐지가 일본 사회에 주는 충격과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처음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는
일본 사회가 긴 불황 터널의 초입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경기가 후퇴하는 거라고 일본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1989년에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5위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일본을 이끌었던 세대는 뭐 여전히 시가총액,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 순위, 저펜 넘버 원 여기에 굉장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계속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영자들은 90년대에도 80년대식의 기술 우위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IT 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을 때 기존 제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 여기에 몰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컴퓨터에 쓰이는 CD 같은 것이 CD-ROM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CD 혹은 CD-ROM의 기술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것 이거에 매달리니까 뭐 애플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일본 제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또 여타 분야 일본이 잘하고 있던 분야에서는 한국, 타이완, 중국 기업의 도전이 굉장히 거센데 그래도 당시의 일본의 리더들은 뭐 우리 기업 제품이 최고야. 지금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거는 환율 때문이라든가 뭐 때문이라든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일본 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과거를 답습하는 전략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동료와 후배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일본에서 2010년을 전후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라는 기업은 다들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니 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소니의 워크맨 이걸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 그 당시 뭐 전 세계에서 대단한 뭐 히트였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콘솔 게임기인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뭐 메가 히트 작품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그 K-pop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많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제작사가 소니 픽처스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자기업이었던 관계로 소니를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소니는 1989년 버블의 정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일본 기업이 32개나 포함되었을 때도 소니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없었어요. 뭐 워크맨,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대단한 히트작을 내긴 했지만은 그 일본 시가총액 1위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는 도요타에 이어서 일본에서 시가총액 2위 혹은 뭐 3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특이하게 버블기 80년대 후반이 아니라 1997년에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해의 영업이익이 5,200억 엔입니다. 대략 뭐 5조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1997년에 자기 기업의 기록을 경신한 게 그게 몇 년인지 아시겠습니까? 무려 20년이 지난 2017년에 과거의 5천억 엔 이걸 넘어서서 7,350억 엔으로 20년 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이죠. 그런데 2017년에 뭐 드디어 20년 만에 과거의 기록을 깼어. 소니 뭐 부활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 소니를 이끌고 있던 CEO가 언론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소니의 제10대 CEO인 히라이 가조입니다. 히라이 가조의 리더십이 일본의 변화하는 기업 문화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에 창업이 됐어요. 그때 두 사람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이부카 마사루 그리고 또 모리타 아키오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이부카가 기술, 모리타가 영업 이렇게 맡았는데요. 소니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리고 뭐 소니의 워크맨, 뭐 소니의 브라운관 TV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일본에서 뭐 전설이 됐습니다. 이 두 창업자는 처음에 뭐 아주 작은 한 20명 정도 아주 작은 공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타트업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원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그 의견을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부카는 본인이 공대 출신이고 또 본인이 기술을 맡았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를 우대하고 또 사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상사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도 기죽지 말라고. 기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를 한번 끝까지 주장을 해봐라. 이런 또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들이 70년대를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80년대와 90년대 뭐 이제는 소니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기업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뭐 대기업이 된 거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니까 CEO에게 다른 의견, 이견을 말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소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절에 소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증언을 해요. 소니가 2004년부터 TV 사업에서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TV가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그때까지 소니 경영진은 한국의 삼성이나 LG에 비해 소니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소니는 빈사 상태에 빠졌고 2011년 결산에서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2012년 4월 히라이 가즈오가 CEO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라이 가즈오는 창업자 이부카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원들과 소통하고 기술자를 격려하고 특히 나에게 이견을 말해달라. 이견을 청취하는 CEO.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히라이 가즈오의 이미지인데 다른 의견, 이견을 나에게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CEO로 있을 때 계열사 사장이던 요시다 게니츠로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다 게니츠로가 소니 계열사의 사장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사에서 내 옆에서 함께 이 소니 그룹 전체를 한번 경영을 해보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 요시다가 히라이의 청을 듣고서는 저는 예스맨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라이 가즈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견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을 위한 노력, 사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CEO의 냉혹한 결정에 참고하려고 했던 그 히라이 가즈오의 노력은 당시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직시하고 있지 못하던 일본 기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 히라이의 등장은 80년대 성공 신화에 매몰되지 않고 회사 내부와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그래서 기업의 실상을 직시하려는 그런 CEO가 일본에서도 등장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리더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여타 일본 기업의 CEO에게서도 보게 되는데요. 그중 특히 유명한 것이 히타치를 재생시킨 카와무라 타카시입니다. 카와무라 타카시도 그 소니의 히라이 가즈와 비슷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히타치도 80년대에는 가전, 원자력, 반도체 이쪽에서 대단한 실적을 내던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3월 말에 이제 결산이 되고 그 결산을 한 5월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2009년 3월 결산에서 7,900억 엔의 손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제조업 기업의 역대 순손실 중에 최악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던 히타치가
지금은 일본에서 시가총액 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히타치가 일본 시가총액 5위 안에 든 것은 히타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히타치가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2009년 3월 결산 즈음에 계열사 사장에서 본사 CEO로 영입이 됐어요. 가무라 타카시가 2009년에 CEO가 돼서는 먼저 하는 작업이 구조조정.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부를 매각하거나 함으로써 또 사원들을 해고하게 되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문화도 이것도 역시 우리의 참 큰 약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소리, 전 세계 투자가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이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경영 투명성을 위해서 사회이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정부가 추진을 한 것이 2015년인데 그런데 히타치는 정부가 나서서 경영 투명성, 사회이사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전에 이미 선도적으로 이사진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추구한 거죠. 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리더십은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또 시장 경쟁력을 중시하면서 규모보다 내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새로운 리더들이 2010년 전후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리더들에게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미 굴지의 일본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목격했고 소니나 히타치 같은 대단한 기업도 파산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더 이상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익을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익률입니다. 100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5원의 이익을 내는 빵가게하고 또 20원의 이익을 내는 빵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20원 내는 빵가게가 장사를 더 잘하는 것이죠. 매출액 대비 20%의 이익을 내는 빵가게인 것입니다. 5원의 이익을 내는 가게는 원가가 95원이지만 20원의 이익을 내는 가게는 원가가 8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폭등해서 원가가 오른다. 원가가 10원 올랐다 하면은 5원 이익밖에 내지 못하던 가게는 적자가 되지만은 20원 이익을 내던 가게는 원가가 10원이 올라도 여전히 10원이라는 이익을 내게 됩니다. 적자를 면하려면 빵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을 올렸을 때 그래도 소비자가 이 가게 빵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새로운 리더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일본 대기업의 CEO를 역임한 어느 기업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원들에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출은 필요 없다. 이익이다. 그래서 흑자를 잘 내고 있는 부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간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 범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은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1992년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 매장인 베스트바이 센터에 거긴 항상 소니 제품, 소니 TV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엔 아마 LG나 삼성 TV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소니 TV는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비쌌어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소니 제품은 전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돼서 일본에서는 교수가 되자마자 일본어도 못하면서 그 가전 매장에 가가지고 소니만 샀습니다. 소니 TV를 처음에 딱 샀는데 훨씬 비쌌는데도 그런데도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소니 TV였습니다. 당연히 매출액 대비 이익률도 다른 회사 제품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니 제품보다 조금 가격이 낮은 삼성이나 LG TV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니가 삼성이나 LG하고는 비교가 안 돼. 소니는 확실히 달라 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차별이 보이지 않는 범용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소니를 구입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소니도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는 제품 퀄리티도 LG나 삼성이 소니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LG나 삼성은 소니보다도 좀 낮은 원가의 TV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가격 경쟁에 돌입한 소니는 이제는 LG, 삼성하고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네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TV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10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제 가격 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범용 제품이라면은 질색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와 안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런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 100점 100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품으로 만든 것이, 그래서 판매한 것이 소니입니다. 그런데 소니는 이 배터리조차도 매각을 합니다. 이 부문조차도.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소니의 지금 기술력으로는 한국이나 중국의 기업이 굉장히 추격을 하면은 결국에는 차별화가 사라진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문도 매각을 했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면은, 그래서 이익률이 낮아지는 제품이라면은 흑자를 내는 단계에서 정리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이 진화하는 일본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흑자를 내는 사업이지만 이익률이 저조하면 흑자를 낼 때 매각한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흑자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아지노모토라는 기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지노모토라는 일본 기업 아세요? 세계 최초로 MSG를 만든 회사죠. 아지노모토의 효자 상품으로 칼피스라는 음료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사준 기억이 나는데, 자회사가 칼피스인데 뭐 같은 이름으로 칼피스라는 음료수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내던 자회사인데 2012년 5월에 이걸 매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 칼피스 하면은 뭐 저도 알고 있었고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음료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한다고 하니까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흑자를 내는 사업 부문이라 하더라도 이익률이 높지 않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매각한다 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당시 아지노모토의 국내 식품 사업 영업이익률은 6%였는데 칼피스는 돈을 계속 잘 벌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4%로 좀 낮았어요. 그런데 아지노모토는 영업이익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지노모토는 결국 목표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카우였던 칼피스를 매각을 했으니까 대금을 받았겠죠? 그럼 그 대금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 합병, 그리고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여기에 쓰였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신사업 진출 모두 진화하는 일본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2012년에 칼피스를 매각한 아지노모토는 향후 M&A에 30억 달러, 당시로는 대략 한국 원화로 3조 원 정도 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는 그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을 8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고요. 또 2016년에는 아프리카 36개 나라에서 사업을 전개하던 그 식품 가공 제조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 33.3%를 5억 달러 조금 넘는 돈에 매수를 합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은 수출을 통해서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잘하겠다. 수출을 통해서 해외 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겠다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생산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지노모토는 이제 기술 개발까지 현지에서 담당하는 케이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해서 아지노모토의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은 일본 비중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유형고정 자산의 지역별 비중입니다. 유형고정 자산은 공장이나 기계, 건물 이런 걸 얘기하니까 유형고정 자산이 있는 곳에 생산 설비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일본의 비중이 38.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비중이 29%나 됩니다. 아지노모토의 유형고정 자산의 거의 30%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미국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파는 아지노모토의 식품과 미국에서 파는 아지노모토의 식품이 맛이 달라요. 미국 제품은 미국 사람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요. 최근 한국의 식품 기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공장도 짓고 뭐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한국 라면이 외국에서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외국에 공장까지 짓는다? 그러면은 생산 설비를 해두면 국내 일자리가 타격을 입지 않아? 해서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재팬, 이걸 고집한 기업들이 오히려 망했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이익을 올리고 살아남고 기업 규모를 키워야 국내 일자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니는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함께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동차를 가장 먼저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 일본이 아니고 북미가 됩니다. 소니는 이제 연구 개발의 일부도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소니의 국내 고용에 타격을 줄까요? 반대입니다. 소니는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두 번이나 많은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자 최근에는 오히려 몇 년 연속 직원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요. 그러니까 소니로 인해서 일본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해외 생산, 해외 판매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환율의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고령화도 굉장히 심하죠.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정말 망하겠다. 뭐 이런 걸 절감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사운을 건 것입니다. 생산시설을 해외에 둔 일본 기업에게 왜 해외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가 묻는 설문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각부에서 매년 하는 설문인데 10년 이상 제일 비중이 높은 대답이 시장을 찾아서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대답은 현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동 비용이 저렴해서 하는 답은 세 번째 답입니다. 일본은 그 해외 직접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북미와 유럽,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이 가장 컸던 그 지역입니다. 게다가 환율이나 관세, 보호무역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국내에서는 그 청년층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생산시설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에 열심히 했던 것이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2025년 기준해서 일본 시가총액 2위 기업이 금융그룹입니다. 미쓰비시 UFJ라는 금융그룹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KB금융그룹에 비견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괜찮은 금융기관을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면서
해외 매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제조업체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해외 진출했을 때는 그쪽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보험 업무가 주축인 동경해상홀딩스라는 그 금융그룹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였지만 이 회사도 이 보험업을 가지고 처음에 해외 진출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보험업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 시장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수 산업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동경해상홀딩스의 순수익이 최근에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36%가 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때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죠.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클린이라는 유럽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유럽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자금력, 또 일본 나름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일본에 5,500억 달러,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한국만큼 일반 국민이나 미디어의 반응이 격하진 않아요. 또 일본 정부는 2025년 9월에 그 MOU에 사인을 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많이 물어보세요. 일본은 왜 한국만큼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 기업은 해외 진출의 역사가 길고 경험이 많고 이미 미국에 굉장히 많은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의 여지는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지금 한국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 기업에게 외국에 나가지 마, 국내 일자리 지켜, 또 나간 기업에게는 한국에 컴백해, 또 한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고용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이익률을 중시하는 일본의 기업 그리고 또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4강에서는 이제 신사업 진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강에서 뵙겠습니다.